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때 이 공부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아, 내가 상위 레벨이구나. 내가 어디구나. 우리 중학교 땐 다 A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선 잔인하게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인식이 본인만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근데 2달 후에 시험이죠.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로 내년 4월입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중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영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딱 봐도 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게다가 자, 여기 내용 볼까요? 어떤 내용 나오냐면 전시장에 갔을 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인류의 서식지가 글의 뎁스 자체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문장도 짧죠. 문장 길어지죠. 지문도 많아지고 문항수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점점 수능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내신도 수능 스타일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수능 스타일로 끝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일부 한 반 정도 학교에서는 만점 방지 문항들이 또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서술형으로.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수능 스타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중간고사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준비시켜서 보내셔야 됩니다. 수학, 국어는 단기간에 뭔가를 좀 변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영어는 가능합니다. 영어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만큼은 게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영어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기만큼은 영어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는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떤지를 구경 못 해보고 간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또 비슷비슷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으로 갈 때는 한 이 정도 변화하겠구나 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식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건 고3 때예요. 그때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 고1이지만 아직 중3이라 수능이 좀 어렵긴 하지만 수능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실제로 파악하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 웨이에서는 예비 고1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지문을 반반 섞어 놓았어요. 지금 완벽하게 풀어내진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은 사고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여기까지 해내야 되는구나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따라가는 거하고는 나중에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능이 어느 수준이다 라는 건 확인을 해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능 영어 1등급이 쉽다고 생각을 했죠. 절대평가니까 뭐 대충 조금만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현실적인 수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1등급이 5에서 7% 정도 나오죠.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라 좀 문제를 쉽게 내다 보니까 12%까지 1등급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올해는 모의고사가 전부 1등급이 5%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능이 어려우실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보통 7%예요. 그러면 100명을 생각했을 때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1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등급 중에 반 정도는 누구에게 가느냐? 고3이 아니고 재수생한테 갑니다. 고3 때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확인하고 제대로 공략해서 들어가는 게 재수생이에요. 한 반 정도는 재수생이 차지합니다. 1등급. 자, 게다가 외고 출신 당연히 두각을 나타내겠죠. 특목고 국제고. 자, 그러면 실제로 1등급 고3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숫자는 정말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인데 모르고 있어요. 수능을 치른 다음에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능에 눈높이를 맞춰놓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수능 영어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런 영상 많이 뜹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수능 문제 푸는데 막 어려워하세요. 정답을 1번 맞나?
3번 맞나? 막 이러면서. 자, 영국에 있는 영어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영어 푸는데 막 틀리세요. 그분들은 영어가 모국어인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수능 영어 막 틀려요. 한국의 고3 학생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영상들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영어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어휘 수준 올라가고요. 답이 잘 안 보여요. 문법 복잡해지죠. 문장 길어지면서 구문 어려워지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라면 영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능을 어려워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자, 뭔가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요소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야채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요.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글이 나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볼까요? 채소는 몸에 이로움으로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섭취량. 이런 관념어가 등장하지만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볼게요. 녹색 채소의 충분한 섭취는 건강에 이로움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괜찮죠? 자, 고3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름도 잘 읽히지도 않아요. 러시아 분인가요? 엔젤라 M. 집코빅 박사가 이끄는 세계 영양학회에서 2021년 발표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채소 섭취의 빈도 및 비중 확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읽었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수능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수능 문제를 풀었던 날이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45분의 아이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처음 문제 풀었을 때 2시간 걸렸어요. 다 풀고 나서 얼굴 막 시뻘개져가지고 머리에 막 김나고 막 화가 났어요. 그때 한 3일 동안 이 출제한 출제위원들을 막 욕했던 것 같아요. 뭐 이딴 문제를 내가지고 아이들 힘들게 한다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느냐. 이제 여러 자료 찾아보고 또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 저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책도 찾아보고 했더니 자,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느냐. 저도 이제 학교를 떠나서 비즈니스에 속해 있었던 지가 이제 20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 쓰는 언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업계에서 아까 같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배짱당하죠. 비즈니스 쪽에서의 언어라는 거는 의사 전달의 수단입니다.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 언어는 의사 전달의 수단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자분들은 최대한 두뇌에 자극을 주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단이 언어인 거고요. 가능한 복잡하고 현학적인 언어를 써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거. 이게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 그 정당한 수단이 언어인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에 들어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자, 이걸 이제 이해하고 나서 수능글을 보니까 이제 수능글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쓴 글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생각들도 많고 주장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혼자 그걸 아름답게 보면 안 되겠고 우리 아이들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제가 2년 동안 수능 자료도 준비하고 자, 어떻게 글 읽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연구하고 정립한 글 읽기 방법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쉽게 나만의 언어로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 문제는 디테일한 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글 전체에 흐르고 있는 작가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 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자꾸 들어가면 당연히 사고력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곁다리는 당연히 쳐내고 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고유명사죠. 이런 게 고유명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학회에서 언제 발표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발표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싹 지워주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 및 비중 확대 이런 게 열거죠. 열거가 나올 때는 편하게 다가오는 거 하나만 잡고 나머지는 지우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건강, 당연히 우리 건강이겠죠. 뭐 어렵진 않지만 불필요한 정보는 자꾸 지우면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죠. 자, 그런데 안 될 수준에 이른다. 다시 한번 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중부정입니다. 자, 이 이중부정이 우리 뇌 피로도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프로세스 하느냐? 이중부정은 결국은 둘 다 지우면 긍정이 되는 거죠.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것만 남아요. 어떻게 읽어줘요? 채소 섭취 많이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쉽게 나만의 언어로 읽어내는 거.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쉽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특히 첫 문장이 가장 복잡한데요. 영어에서는 글의 주제를 첫 번째 문장에서 밝히고 가는 두 가지씩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문장이 제일 난해하기 때문에 전 항상 아이들에게 첫 문장을 2번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다. 그러면 절반의 성공이다. 거의 풀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두 번째 문장이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첫 번째 문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파악하고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재진술. 자, 작가도 자기가 이렇게 난해하게 글을 써놨으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표현 방식만 다르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줍니다. 그게 재진술이에요. 어려운 글일수록 재진술의 반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글은 한 글이 5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재진술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위축된단 말이에요. 좀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너무 복잡한 문장이 나왔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멘탈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여파가 그 다음 지문, 심지어 그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재진술이라는 걸 내가 파악하고 있다면 5개 문장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5개 중에서 확실하게 내가 1-2개, 2-3개만 잡고 있어도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조를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시. 이건 아주 반가운 부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론입니다. 이제 요건 연습 많이 해나가야 되죠. 자, 이런 글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뒤에 작가의 주장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이 구조는 많이 연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파악해 나는 거. 요게 모든 글 읽기의 기본입니다.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비문학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우리말인데 영어 못지않게 난해하게 나옵니다. 쉽게 구조적으로 이거는 국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영어에서 연습이 되면 국어에도 그 다음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자,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수능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34번 문제는 대표적인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얘는 일단 건너뛰고 가라고 합니다. 괜히 풀었다가 안 풀리거나 그러면 멘탈 무너지기 때문에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은 경우에 돌아와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저랑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몇 번? 2번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Successful integration of an educational technology.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공적인 통합. 이런 식이에요. 뭔가 확 와닿지가 않죠. 통합, 실행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관념적이라 뭔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딱 봤을 때 뭔가 머릿속에 심상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성공적인 통합 아무런 심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거는 소화가 안 된 말입니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자, 성공적인 통합이 뭐겠어요? 성공이죠. 가능한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기술. 이것도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자꾸 구체적인 내 생활 안에서의 예를 찾아내야 됩니다. 교육계에서 쓰는 기술이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전자칠판,
이런 거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전자칠판의 성공은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전자칠판의 성공은 표시가 됩니다. is marked by that technology. 그 기술에 의해서요. 자, 어떤 기술이냐? being regarded by users as an unobtrusive facilitator. 너무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밑에 나와 있죠. 눈에 띄지 않는 facilitator of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만만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2번 읽습니다.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교육기술 전자칠판의 성공은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표시가 됩니다. 그 기술에 의해서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ing가 나오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예요. 이렇게 묶어서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being regarded 했습니다. regard는 as하고 짝꿍이죠. 뭐뭐로써 간주되는. 자, 기술은 기술인데 무슨 기술이냐? 사용자들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는 촉진제, 너무 어려워요. 뭔가 쉽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도구 정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게 열거죠. 열거됐을 때 편한 거 하나만 잡고 나머지는 지우고 갑니다. 자, 그러면 눈에 띄지 않는 학습 도구로서 간주되는 기술이 성공이다. 자, 주제문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휘는 요거겠죠. 눈에 띄지 않는. 교육기술의 성공은 결국 뭐다?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 와, 닿으시나요? 심상이 그려지나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우리 전자칠판 예로 들기로 했습니다. 전자칠판이 성공했다는 걸 가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 이 큰 게?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지문과 대화를 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래야 그 다음 문장들도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두 번째 문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봤더니 포커스가 shift, 이동을 합니다. 자, from A to B 구문이 나왔네요.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기술에서 educational purpose, 교육 목적이니까 기능이 되겠죠.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대요? 기능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그 기술은 성공으로 간주가 된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재진술이네요. 기술이 아니라 그 기능에 주목할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이 눈에 띄면 안 되고 기능이 눈에 띄어야 성공이다. 우리가 전자칠판 보는데 해상도가 어떻고 하드웨어가 어떻고 막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공 아니라는 얘기죠. 전자칠판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텍스트 띄울 수 있어서 참 편하다. 뭐 이런 기능이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 글은 다 풀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서 볼게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 번째 문장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여기 이거 보이네요. 볼포인트 펜. 볼펜이죠. 우리 괜히 거창하게 막 전자칠판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교육기술 볼펜이네요. 우리가 볼펜 얘기할 때 막 기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이 볼펜이 안에 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 기술 알고 계세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 볼펜은 그냥 미끄럽다. 아니면 이 볼펜은 빨리 닳는다. 뭐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그 기능에만 우리가 주목하지 기술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공한 기술이네요. 그죠? 볼펜은 성공이다. 자, 이 볼펜이 이 교육기술의 예시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안에 모르는 표현이 있어도 모르는 어휘가 있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작가가 얘를 여기다 왜 썼는지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요. 작가 주장을 이해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또 이거 나왔네요. Personal computers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컴퓨터 교육기술이죠. 자, 그런데 얘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Have reached a similar level of familiarity. 비슷한 수준의 친밀감에 도달했습니다. 친밀해요. 그럼 성공이잖아요. 그죠? For a great many users. 많은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친밀하대요. 그러나 but certainly not for all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컴맹이 있긴 하니까. 그죠? 자, 볼펜 정도는 아니지만 컴맹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다? 컴퓨터도 거의 성공한 교육 기술이다. 두 개의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시가 여러 개 나오면 하나 보고 하나는 대충 보고 가셔도 돼요. 시간 단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New and emerging 열거되어 있습니다. 편한 거 하나만 잡고 갑니다. 신기술은 introduce 도입을 합니다. both A and B 구문이네요.
fascination 하면은 와 멋지다 이런 거, frustration 하면 막 짜증나는 거. 저희 나이대에서는 굉장히 공감 가는 글입니다. 자, 재진술인데요. 신기술 반가운가요? 저는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되죠. 짜증나고.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여기 뭐 멋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진 않겠죠. 자, 얘도 역시 재진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빈칸 추론을 푸는 많은 아이들이 자, 답 골라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자기 머릿속에서 골라와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아직은 너의 생각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출제자의 생각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내 머릿속에서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작가가 자기 주장을 얘기했어요. 그걸 찾아와서 여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가의 주장을 우리 여기서 다 파악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교육 기술에 주목하면 안 되고 기능에 주목해야 그 기술은 성공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골라오시면 되는데, 자, 이 글은 정답률이 43%, 반타작도 못했습니다. 자, 뭔가 함정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함정이 어디 있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not이 나와 있죠. 부정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오답률이 2배로 갑자기 뜁니다. 이 훈련 잘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말이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원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you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You ought not to conclude. 너는 데디아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데디아가 뭐예요? 기술이 성공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뭐 하면 성공 아니야. 자, 빈칸에 들어가는 건 여기 나온 말의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반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이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기술이 눈에 띄면 성공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저는 항상 보기를 읽기 전에 여기다가 답을 써놓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써놓지 않고 보기로 들어가면 보기도 굉장히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반드시 여기다 자기의 생각을 요약을 해놓고 가야지 이 요약이 기준이 돼서 그것과 비슷한 말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기능이 아니고 기술이 눈에 띄면 성공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the user,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achieves, 달성했습니다. familiarity with the technology. 그 기술의 친밀감을 확보했대요. 기술이 친근해 그러면 성공이잖아요. 자, 1번은 아니네요. 자, 그런데 1번 골라서 29%가 틀려왔습니다. 그만큼 부정문 나올 때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2번 가서 보겠습니다. 2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The user's focus. 사용자의 초점이 is on the technology itself 했어요. 기술 자체에 있으면, 기술 자체가 눈에 띄면 성공 아니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어떠신가요? 괜찮죠? 자, 그런데 저도 처음에 수능 2시간 걸려서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every single detail을 다 이해해서 작가의 그 뉘앙스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이 많은 지문은 절대 풀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이 작가의 주장이 뭐냐, 대의를 파악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버려가면서 처음 문장에서 중심 잡고 그 다음에 연결하면서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어휘 실력 쌓고요. 문법, 구문 연습 다 해야 됩니다. 그 랭귀지 차원에 우리가 실력 쌓기도 해야 되지만 그와 병행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글 읽기 연습, 요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글을 읽는 방법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좋은 수능 지문들을 가지고 글 읽기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이 글 읽기 방법이 내 안에 체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저희가 4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휘, 문법, 구문 말고 이 관념적인 언어, 난해한 글, 자, 요거를 우리가 단순화시키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복병이 사실 더 있습니다. 뭘까요? 자, 문법입니다. 자, 요거까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하나의 지문까지 풀어냈으니까 요 정도 문장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 하나만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휘는 제가 좀 드리고 갈게요. ambiguous 하고 나오면 애매모호한. context 하면은 문맥, indicate 보여준다, intent 의도하다.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An ambiguous term is one which has more than a single meaning and whose context does not clearly indicate which meaning is intended. 어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확 와닿지가 않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ambiguous term, 애매모호한 용어는 is one, 하나입니다. 그랬으면 이제 삑살이 난 거예요. 자, 여기서 one은 하나가 아니고 이런 표현이죠. I like the pink one. 내가 친구하고 막 우산 사러 갔어요. 노란색 우산 예쁘다, 빨간색 예쁘다 그랬더니 친구가 I like the pink one. 자, 그럼 얘는 여기서 one은 umbrella 받아오겠죠. 나는 분홍색 우산이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 그래서 one이 대명사로 쓸 때는 앞에 언급된 단어를 받아올 때 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term을 받아오겠네요. 자, 그러면 애매모호한 용어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기억나시죠? 위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어서 원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 해주셔야 합니다. Which is more than a single meaning 했으니까 하나의 의미보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당연히 애매모호한 용어겠죠. 뭐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다의어라고 하죠. 뜻이 여러 개야. 그럼 당연히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모르니까 애매모호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and 한 다음에 후수. 소유격 관계대명사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묶어서 원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구문은 명확하게 보이네요. 자, 그런데 후수는 끌고 오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앞에 나온 명사를 요 자리에 넣고서 문장을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넣을 때 후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소유격의 형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원은 앞에는 term을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term을 소유격 형태로 terms context가 되겠죠. 자, 해석해볼게요. 그 용어의 context, 문맥이 뭘까요? 자, 그 단어가 쓰였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내용, 그게 문맥이죠. 자, 그 단어의 문맥이 does not clearly indicate,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관계대명사 이랬으면 또 3점 벌어 빠진 거예요. 자, 앞에서 위치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얘랑은 전혀 다른 애입니다. 자, 얘는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얘는 앞에 동사가 나왔죠. 동사 뒤에 나온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 없어요. 형용사절이 되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이런 거죠. 간단한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I know which one you like. 어떻게 해석하나요? 나는 압니다. 어떤 것을 네가 좋아하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구분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명사 뒤에서 위치가 나오면 끌어오는 해석입니다. 동사 뒤에서 위치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동사 뒤니까 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사 뒤에 나서 그러면 어떤 것을 네가 좋아하는지, 위치는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줘요. 어떤 것을 네가 좋아하는지 나는 압니다. 자,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which meaning 했으니까 어떤 의미가 의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어휘가 애매모호한 용어겠죠. 자,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사실은 어휘가 아니라 문법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문법 꽤 했는데요. 중학교 때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이에요. 문법 문제는 애들이 잘 풉니다. 3,800지 드립 다 풀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석하는데 그 문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토익 교재를 쓸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자, 문법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명사 뒤에 나오면 위치 끌어오는 해석하고 동사 뒤에 나오면 어떤 것 하고 해석하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위치가 나오는 문장이 막 자유자재로 해석이 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백종원 레시피를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뒤돌아서면 막 요리가 막 되나요? 아니죠. 하다 보면 생각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좀 한 번 해보고 또 두 번 해보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그제서야 내게 되는 거죠. 문법 배웠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실제 문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쫙 보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입했던 방법이 바로 뼈대 바르기입니다.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러면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장이 30문장이 나와요. 거기서 실제로 아이들이 적용하고 해석하고 연습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뼈대 바르기 교재를 쓰고 나서 아이들의 성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우리 수능 준비에서도 뼈대 바르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뼈대 바르기 문장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전부 학력평가원에서 낸 모의고사 기출 지문에서 발췌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능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학력평가원의 그 지문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거 한 2달 걸렸습니다. 제가 뭐 알바 시키지 않고요. 연구원 시키지 않고 제가 전부 직접 퀄리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발췌했습니다. 무려 815개의 문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장을 해석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오늘 내가 투부정사 배웠어. 그럼 투부정사 다 기억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가물가물해지죠. 우리는 전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 수업을 계속 들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하고 나면 그날 배운 문법 내용을 한 장의 A4 용지 딱 반으로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나눠줬는데요. 그걸 모아놓은 게 묶어놓은 게 문법 노트입니다. 굉장히 얇은 이 책인데 이 책은 아마 아이들에게 평생의 문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웨이 수업 4개월 끝나고 졸업하고 나서도 얘는 6개월에 한 번씩 반복해줘야 됩니다. 까먹지 않도록. 자, 그래서 문법 노트와 뼈대 바르기 통해서 문법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법에서 흔들려가지고는 이 어려운 수능의 지문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자, 게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바로 코앞에 다가온 내신 시험에서 대치동 인근의 고등학교들은 한 반 정도는 이런 서술형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문장을 이렇게 요 단어들을 가지고 영작을 해줘야 되는데 순서만 바꿔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선 지금 engage하고 동사라 나왔지만 실제로 작문에서는 얘가 형용사로 들어갑니다. engaging plus 하고요. 그러니까 동사에다 ing,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언제 ing를 붙이고 언제 ed를 붙이는지 이런 문법이 이해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하는 것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나눠준 지문입니다. 빵꾸가 뚫려 있고 여기 들어가는 영작해라. 그러면 달달달 외우면 풀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 들어가는 문장을 그대로 여기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문장을 변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어휘들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중간고사를 보면서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문법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더 웨이에서는 아이들의 영작까지 다 지도해서 내가 배운 문법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용해서 쓸 수까지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더 구체적인 저희 커리큘럼과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의 학습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재를 만들어 놓았는지 직접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많은 문의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